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부모라면 아이들을 위해 뭐든 해주고 싶죠. 저 또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데 어느 날 문득 아이들을 위한 부동산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해오면서 느낀 것들, 배운 것들, 순간순간의 감정 등을 기록해두면 저 스스로도 정리가 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일기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일기는 딸이 미래에 중학생이 됐을 때 읽는다는 생각으로 미래 시점으로 썼어요. 부동산 지식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아빠의 좌충우돌 투자 경험담을 들려주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제 교육이야말로 정말로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간접 경험 아닐까요? 이 일기는 저의 자녀들을 위해 쓰는 거지만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경제, 부동산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썼습니다. 엘라, 케빈, 그리고 조기 경제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부모님들께 이 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국영수 대신 부동산 공부하겠다는 딸에게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무한정 오를 것만 같았던 부동산 분위기가 22년부터 차갑게 식기 시작했어. 금리가 갑자기 7배가 올랐거든. 조금 더 와닿게 이야기하면 월 100만 원 이자를 내던 게 3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상황이 된 거야. 부동산을 뒤늦게 영끌해서 산 사람들한테 타격이 가기 시작한 거지. 여기서 이유를 길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금리 상승과 임대차 입법이라는 게 만나면서 전세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어.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임대인들은 큰 타격을 입어. 전세 만기가 되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는 더 낮은 가격에 들어와야 하니까 남는 차액을 임대인의 돈으로 메워야 하거든. 이걸 역전세가 났다고 표현해. 너한테는 아직 조금 어려울 거야. 근데 괜찮아. 아빠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니까.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그대로 은행에 저축을 해놓는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인들은 그 돈을 무이자 대출처럼 활용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만큼만 가지고 갭 투자 형식으로 집을 매수하기 때문에 이 전세금은 다음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야. 이 얘기는 나중에 아빠가 조금 더 자세히 해줄게. 아빠가 투자한 지방의 부동산들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했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갑자기 목돈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지. 예를 들어 아빠가 3억 6천에 매수한 아파트의 투자금은 3천만 원이었어. 그때 전세금을 3억 3천에 맞췄거든. 그런데 2년 지나서 전세가가 3억으로 3천만 원이나 떨어진 거야. 설상가상으로 세입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지.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거나 아빠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방 아파트니까 실거주하는 건 안 되고 어떻게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했지.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금이 3억이었으니까 이 전세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인 3억 3천을 내줘야 되니까 아빠가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된 거야. 그런데 아빠가 한 채 두 채만 투자한 게 아니잖아? 이런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역전세 비용으로만 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게 된 거야. 만기가 다 다르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에 하나씩 만기가 돌아오니까 진짜 죽겠더라고. 한숨 돌릴만 하면 또 다른 역전세가 터지고 한숨 돌릴만 하면 또 터지고 역전세 막느라고 한 2년에서 3년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일부 물건들은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세팅을 해서 매월 이자를 내야 됐고 역전세 비용만큼 역월세라는 개념으로 매월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한테 이자 비용만큼 돈을 지불했지.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월세를 주는 이상한 개념이지만 크게 나가는 목돈을 줄일 수 있고 아빠가 그때 당시에는 현금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생각보다 이 지지부진한 하락장이 오랫동안 이어진 거야. 서울 수도권이 반등할 때 지방은 미동도 없었지. 가격이 더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매매도 전세도 오를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제야 과거 선배 투자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때 정말 많이 배웠지. 순자산 10억을 달성했을 때는 금방 30억, 50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부하고 투자했는데 그 결과는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배운 거지. 과거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치열하게 사는데 순자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걸 보고 아빠는 멘붕이 왔어. 거기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꺾이니까 강의 수익도 줄어들기 시작한 거야. 대중의 관심이 식는 건 진짜 순식간이더라고. 100명씩 모집해도 대기가 있었던 강의가 10명도 안 듣는 상황까지 가니까 진짜 괴롭더라. 뭐가 문제지? 아빠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가? 내 방식이 잘못된 건가? 이게 그냥 부동산 시장 탓인가?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했지. 아빠 육아휴직 썼을 때 혹시 기억나? 아빠는 그때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았거든? 아침 6시에 스터디룸으로 출근해서 밤 6시까지 하루 종일 부동산 공부하고 글 쓰고 강의하고 임장 다니고 했는데 자산은 오히려 감소하지, 강의 수익도 감소하지, 이자는 계속 나가지. 진짜 아주 미치겠는 거야. 아빠는 분명 3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고 생각했어. 1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방법을 깨우쳤다고 생각했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떠들고 다닌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아빠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 부동산 상승기에 정말 운이 좋았던 것뿐인데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였어.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아빠가 어떤 걸 잘못했고 어떤 점은 잘했는지 어떤 것들을 바꿔야 하는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 매일매일 그런 생각들이 아빠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지. 아빠는 우선 실력의 영역과 운의 영역을 구분하기 시작했어. 과거에는 숫자는 무조건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실력과 운 둘 다 똑같은 비중이거나 오히려 운의 영역이 더 크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보통 사람들은 대개 2번에서 3번 정도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이 정도 횟수에서는 운의 영역이 더 크게 작용을 해.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실거주 갈아타기만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어. 물론 내 수중에 줄 수 없는 사이버머니 같은 돈이지만 말이야. 하지만 아빠처럼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력의 영역이 운의 영역보다 중요해. 운의 영역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력은 내가 충분히 키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빠는 실력의 영역을 더 키우는 데 집중했어. 그동안의 성과가 운이었다면 다음 성과는 실력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지. 실력을 키운다면 언젠가 행운은 또 찾아와 줄 거라 믿었고 쌓아놓은 실력이 그 운과 만나면 첫 번째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 매일 부동산 뉴스도 읽고 유튜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균형 잡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 매월 모의 투자 지역들과 단지를 선정해서 분석하고 임장 다니면서 그 단지의 시세가 내가 기대한 만큼 올라갔는지 아닌지를 체크한 거지. 모의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빠가 다음 일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강의를 줄이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와 지식을 무료로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어. 그동안 내 말을 듣고 성급히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부채의식이 많았거든. 조회수가 나오지 않고 구독자가 늘지 않아도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내 콘텐츠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주는 시청자들도 많았거든. 서울 급지표, 월간 추천 단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수도권 중하급지의 실거주 만족도가 높고 미래 가치가 괜찮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을 많이 알려줬지. 그렇게 실력은 자연스럽게 더 탄탄해지고 다시 시크릿 브라더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다음 상승장에 올라탈 수 있었고 첫 성공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됐지. 만약 첫 번째 성공이 오롯이 아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자만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결과였을 거야. 너도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슬슬 돈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을 테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나이가 됐거든? 경제적 자유 진짜 중요해. 너에게 충분한 돈이 있으면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누군가에게 속박되지 않고 너가 원하는 일, 너가 하고 싶은 일을 너가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거고 구체적인 금액으로 10억, 50억, 100억 이런 목표들을 세우는 거지.
그런데 아빠는 이 목표 자체보다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그 실력을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루하루의 노력들이 모여서 목표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거라고 아빠는 믿거든. 아빠는 너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거나 한 번의 투자로 큰 돈을 버는 걸 원치 않아.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빠가 이룬 부를 너에게 물려줄 생각도 없어. 그 누구보다 너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지만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물질적 자산의 대물림이 아니라 부자의 DNA를 심어주는 거라고 아빠는 믿거든. 물론 너가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이룬 부는 금방 무너진다라는 걸 아빠의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어떤 분야에 있든 너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야. 그리고 너의 실력과 운이 만나는 시점에 너가 원하는 부와 성공이 따라올 거고. 아직 너에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겠지만 아빠의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너에게 와닿았으면 좋겠다. 다음 일기에서 또 보자. 사랑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